4월 23일 오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어제는 이 대선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법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첫 심리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판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조기 대선, 6월 3일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재판이 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의 이 대선 후보 경선 4강 후보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4강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4강 2차 경선 29일 이제 이 4강 중에서 과반이 넘는 사람이 생기면 바로 후보로 결정이 됩니다. 과반이 되지 않으면 2강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또 2강 대결을 펼칩니다. 마지막이 3차 경선이 펼쳐지는 셈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또 이 대선 후보가 있고 난 다음에 빅텐트는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이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재명이 출마를 한다면 이재명을 과연 누가 제압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대법원입니다. 극히 이례적입니다. 거의 아마 우리 대법원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이 결정을 한 겁니다. 대법관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이걸 그러니까 2부, 소부에 이 배당을 했다가 곧바로 3시간 만이었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회부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로 결정을 하고 바로 어제 오후 2시부터 첫 심리를 바로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범계도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이게 불길한 조짐이다. 다 법조인입니다. 정청래는 법사위원장입니다. 정청래는 또 대법원에 대해서 공갈 협박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뭔가 이상한 조짐이다. 대선에 지금 대법원이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냐. 지난해에 이 정청래는 소위 대북송금 사건을 맡았던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계속 협박하고 조롱했습니다.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에 대해서 중형을 선고를 하자 국회에 이화영을 불러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한 재판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국회에서 재판을 열다시피 하면서 신진우 부장판사를 모욕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모욕했습니다. 엄청난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청래가 또 이렇게 나서는 것은 자기가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런 악역을 맡을 필요가 있다. 이재명을 위해서 법사위원장이어서 그래도 사법부의 영향력이 가장 큰, 자기가 가장 크다. 또 헌법재판소의 이번 탄핵 심리에서 한 건 했다.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 있을 것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이재명에게 자기가 큰 이런 충성을 바쳤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진우 부장판사의 경우에도 그렇듯이 대법원은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또 이재명의 재판 지연 시도도 통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이 우편물 수령을 가지고 재판 지연을 주로 해오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단호한 지시였죠. 그래서 재판을 끌지를 못하고 어제 이제 곧바로 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또 소부 배당이 되고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제 오전에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한 언론에서 민주당이 이 박영재 대법관 이 주심에 기피 신청을 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곧바로 민주당에서 이걸 부인을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 내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다. 박영재는 지금 재판관 중에서도 가장 껄끄러운 존재다. 자기들이 한 짓이 있거든요.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을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굉장히 꼬투리를 잡고 괴롭혔습니다. 박영재는 이재명에게 이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곧바로 조금 있다가 전원 합의체 회부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기사로 났다가 이걸 뭐 가짜뉴스다, 오보다라고 부인하는 이런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됩니다. 박영재 주심은 이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소송 지휘에 따라서 이 판결문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박영재가 껄끄럽다. 기피 신청을 일단 하자. 또 재판 지연을 노려보자. 이걸 의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대법원이 이 재판 진행을 하는 것을 좀 지연시켜 보자.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하고 나면 이재명이 어떤 기피니 어떤 걸 해도 재판 지연이 불가능합니다. 제각 이 전체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거 없는 것으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극히 이례적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를 하고 이렇게 어제 곧바로 심리를 열었을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 어제 이 대법관들은 모여서 12명이 모여서 도대체 무슨 의논을 했을까? 이재명을 봐주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에게 2심에서 무죄가 났으니까 이렇게 무죄 확정 판결을 함으로써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하는 길을 열어주고 이 논란을 없애버리자, 그런 의도가 아니었느냐 라는 일단 이 추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당연하게 대법원장이니까 가장 고민한 것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만약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사람 누가 당선이 되는데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중단해야 하느냐, 중단하지 않아야 하느냐? 또 선거법 위반 재판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지금도 2년 6개월을 끌었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있는 저 헌법재판관들도 전부 고민이었을 겁니다. 이 결정을 대법원장이 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이죠. 재판을 실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대법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위헌 요소가 있느냐,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불소추 특권, 이게 논란이 되면 헌법 소원이 제기가 될 테고 헌법재판소에서 또 이 헌법 해석, 판결을 하게 될 겁니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전제로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관 12명,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 재판관 12명은 이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 판결 내용, 이 소송 내용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워낙 엄청난 관심 사항인데다가 이미 20일 전에 이 소송 기록이 모두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법 전문가들이 지난 20일 동안 모두 파악했을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미 결정이 거의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된다. 하지만 이걸 보름이나 한 달 안에 내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6월 3일을 넘겨도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갈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냥 두면 공직선거법 이 6월 3일 이후로 그냥 둬도 어차피 이재명이 당선이 되든지 당선되지 않든지 이재명이 아닌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 논란은 없는 것이고 이재명이 만약 그럴 리도 없지만 당선이 되면 그때 가서 어차피 논란이 되고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재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은. 다른 지금 또 4가지 재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차피 그럴 리도 없지만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6월 3일 이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재판도 있는데 당길 필요가 있었느냐? 세 번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들이 지금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사건이 유죄다 무죄다 거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만약 무죄라면 그냥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논란을 오히려 더 키우지 않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건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이건 2심의 무죄 판결이 잘못된 것이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대법원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이번 이 재판에 참여하는 12명의 재판관 가운데 9명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임명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자, 대선 전에 결정을 내리자. 이게 유죄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저는 합의체로 가져가지 않고 또 뭐 소부에서 하도록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예민한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지금까지의 관례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판례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 그럴 경우에는 저는 합의체에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대법관들이 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사건과 관련해서 기존의 판례, 기존의 관례를 바꿔야 될 그럴 요인이 있다라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였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유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판결을 대선 전에 해야 하는데 대선 전에 하려면 그동안의 관례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파기환송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 그게 법리에도 맞습니다. 이 파기 자판을 하는 대법원에서 직접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파기 자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까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부분도 생각했을 겁니다. 6월 3일 대선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럴 리도 없지만 만약에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진행되던 재판이 중단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재명은 아마 지금도 재판에 나가지 않습니다. 뭐 매 결석하고 벌금 맞고 뭐 이런 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도 보다시피 이 경호 문제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 그걸 강제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법원에서는 재판 계속해야겠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행되던 재판은 그대로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진행해야 된다. 라고 해도 현직 대통령이 재판 받으러 나오지 않으면 형사재판은 이 피의자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판 못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럼 대통령을 누가 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이 경호의 문제에 걸리게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걸 그냥 두겠습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재판도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국민들이 이걸 그냥 지켜보겠습니까? 이재명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혼란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선거법 위반에서 이재명이 유죄라면 선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라고 결심했을 가능성.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정청래가 미쳐 날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많은 대법관들과 함께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제가 헌법재판소에 그 탄핵 심리가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게 현직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한 요인이었느냐라는 부분은 엇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전체 우리 국정, 우리 헌정사를 좀 살펴봐야 한다. 지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재명 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이용한 저 국정 난동,
이걸 균형감 있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김문수는 요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결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려도 지금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게 이재명이라면 특히. 이런 상황에서 혼란은 눈앞에 뻔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국가를 또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법은 형평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 경선입니다. 김문수 이렇게 4명이 됐고 나경원,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후보가 탈락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잘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이 탈락한 후보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그리고 우리가 단합해서 화합하자. 또 이번에 경선 진출을 한 후보들에게는 축하를 보낸다. 이 지금 반응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4명의 반응.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자라고 했고, 안철수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국민의 지지의 뜻을 깊이 새길 것이다라고 했고, 한동훈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이기는 선택은 오직 자신 한동훈이 유일하다라고 했고, 홍준표는 준비된 대통령 홍준표가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2차 경선에 진출하는 이 소감들을 밝힌 것인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전략들이 나오는 것이죠. 다. 그러니까 김문수는 지금 전체 화합, 빅텐트 이런 것을 강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 전체를 단결시키고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은 그러니까 이재명과 대항해서 가장 자신이 전투력,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홍준표는 역시 뭐 가장 잘 준비된 경험이 가장 많은 후보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2차 경선 오늘 모여서 이번에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소위 맞수 토론을 벌입니다. 이 맞수 토론도 후보들이 자기가 지정을 합니다. 맞수로 토론할 사람을. 그래서 4번이 열리게 되죠. 내일 모레 이틀 4번이 열리고 그 다음날 이제 4명 전체 토론회를 열고, 이번에는 이제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해서 2차 경선 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과반을 넘는 사람이 생기면 끝이 나는 것이고, 과반을 넘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2강을 결정을 해서 이제 최후 3차 경선을 하게 되는 이런 순서가 됩니다. 그때 또 2강 토론회도 열리게 됩니다. 과반을 넘는 사람이 나오겠느냐? 나오지 못할 것이다. 또 나오지 않는 것이 좋다. 2강 대결까지 가는 것이 좋다. 라고 보입니다. 짧은 시간인데 그래도 이 토론회나 경선을 조금 더 거치는 것이 좋다. 용광로처럼 모두 녹아들기 위해서 이제 선출된 후보로 지지를 옮기는 이런 과정도 거쳐야 하는데, 보수 전체가 하나가 되는 데는 경선 과정이 하나가 더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김문수와 한동훈의 맞대결, 팽팽히 맞서면서 50%를 넘기는 후보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한 차례 더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물론 뭐 그 뒤에도 이제 한덕수 또 출마 이야기도 있고 빅텐트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모양 자체는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선출되는 국민의힘 후보의 압도적인 지지가 모여서 이 이재명을 제압하게 되면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어지는, 이제 도와주는 이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다 보더라도 뭔가 5%가 부족하다. 아직은 5%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쪽은 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들 경선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사기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공약 사기입니다. 그냥 뭐 부산에도 해수부를 주겠다, 해수부를 또 인천에 주겠다 합니다. 김동연은. 뭐 해수부를 갈라줍니까? 이 전체를 참 이 선거 공약은 참 다 거짓말입니다. 일단은. 그래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입장에서는 공약이라도 한번 들어보는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이재명이 그걸 노려서 이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은 이 한덕수를 물어뜯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경선을 물어뜯거나 또 일부 윤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중에 한덕수를 가장 많이 물어뜯습니다. 먼저 한덕수 출마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고 또 이 국민의힘 후보들도 한덕수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말은 뭐 오락가락합니다.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가장 거세게 반발을 하고 한동훈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좀 떼쓰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왜 출마하느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게 자격이 되느냐, 뭐 우리는 이렇게 경선을 거치는데 국정에 전념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덕수 출마를 막아라, 뭐 한덕수 부채질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것이냐, 공작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반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은 건 한덕수로 모이고 있는 그 지지의 이유를 알고 한덕수보다 더 나은 경륜을 보여주면 국민의힘 후보에서 이게 참 교과서적인 그런 말 누가 못하느냐라고 하는데 좀 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저렇게 물어뜯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안 외동해서 언론들도 계속 지금 국민의힘을 물어뜯는데 제가 보기엔 이 정도면 경선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경선 더 잘할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것이죠. 이제 거의 이제 구도도 잡혔고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자면 5% 부족한 그 부분을 채우자면 한덕수보다 나은 걸 보여주면 됩니다. 국민들이 한덕수에 대한 기대가 모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 부분을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덕수는 자신의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한덕수 도움이 많습니다. 한덕수가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이 공세는 한덕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때문에 후보들이 아픈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한덕수 카드가 살아있는 것이 좋은 점이 좀 더 많다. 이걸 빨리 활용할 생각을 해야 한다. 한덕수 정도도 정치 뭐 선거를 해본 경험도 없는 한덕수를 이길 자신도 없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당당하게 좀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문수와 한동훈 부분만 이 5%를 채운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 이 5%가 뭐냐? 김문수에게 많은 유권자들이 묻습니다. 알겠다. 빅텐트도 필요하다는 것 알겠고, 김문수의 인품도 알겠고, 뭐 다 알겠는데, 빅텐트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말처럼 그게 쉬우냐? 이게 수백억의 돈이 걸려 있고, 조직이 걸려 있고, 당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당선이 되든 되지 않든 그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당은 재편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경우에 김문수가 좀 더 당당하게 빅텐트 좋은데 어떻게 김문수가 한덕수 뭐 더 나아가서 이낙연 이 모든 소위 반 이재명 빅텐트를 김문수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경륜, 비전은 좀 강력하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국민의힘 후보다운 자세 아니냐. 이 부분에 김문수는 응답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한동훈 많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더 유연해져야 합니다. 한동훈에게 묻는 질문은
한동훈 하는 말, 소신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을 반대하는 이 비상계엄 탄핵을 거치면서 한동훈을 반대하는 저 굉장히 큰 규모의 저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층은 한동훈이 후보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동훈에 대해서 반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좀 길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이렇게 통합될 이런 여유가 있겠지만 끝까지 한동훈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한동훈이 내 지금 요즘 와서 많이 바뀌었다. 이 다른 후보들에게 두드려 맞고 있지 않느냐. 그래도 참지 않느냐. 죄송하다라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만으로 그 당원들 그 지지층에게 내가 당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무조건 나를 지지해 달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머리로 정치를 하는 것과 가슴으로 정치를 하는 것. 물론 머리와 가슴이 함께 가야 되죠. 그런데 정치의 마지막 가슴으로 서로 교감이 되어야 하고 공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2차 경선을 거치면서 좀 더 이제는 확실해질 것이다. 가능하면 결선 투표로까지 가는 것이 당의 단합, 보수 전체의 단합, 빅텐트에 대비해서도 훨씬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